탈출의 출애굽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 톨레랑스의 자유를 서로 간의 투쟁 속에서 알아가 나중에 그들 사이에 중첩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세기 전반에 우리 역사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톨레랑스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자기의 인격을 걸고 중첩적 합의를 만들려고 했던 우리 개신교 어르신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은 도산 한창입니다. 자, 이제 바로 그와 같은 탈출의 자유, 톨레랑스의 자유, 중첩적인 합의의 자유를 거쳐서, 자, 우리 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1948년 7월 10일 이 사람들이 그 자유의 결과물을 하나의 헌법으로 약속하게 됩니다. 이 헌법은 그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약속입니다만은 우리 프로테스탄트적인 전통을 따지자면 사실 이것은 자기들끼리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당시에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톨릭 이론가들이 많이 주장하던 이 주권의 논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 주권의 논리에 의해서 아주 쉽게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자기들만의 얼터너티브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명기, 바로 이와 같은 전혀 다른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한 어떤 권력체에 복속하는 방식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양성과 다원성과 타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다층다원적인 사회의 여러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되게 표현하는 커베넌트의 이론입니다. 이 커베넌트의 이론에 아주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메타포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입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여인과 한 남자가 함께 만나서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의 민법은 마치 그런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출발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12지파와 일종의 그 연방정부의 공무원 노릇을 하는 레위지파가 또 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12지파와 이방인들과 레위지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을 전제로 우리들이 지금 하는 약속에 스스로 구속되겠다고 하는 그 일종의 결혼 언약행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지금 이 헌법, 대한민국 헌법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성서의 신명기를 흉내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정치학이나 헌법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면 특별히 구약성서의 신명기를 헌법의 관점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신명기는 헌법의 제정은 아니고 광야 생활 40년의 초기에 만들어졌던 신해상 헌법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때문에 성년 장인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이방인, 이 둘을 제외하고는 다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그들의 영도에 의해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광야에서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언약 공동체에게 원래의 헌법을
원래의 언약을 다시 명령하는, 그래서 신명기에 다시 명령한다. 이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잊혀졌던 헌법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여기까지 제 강의 일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또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좀 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으시죠. 쉬는 동안에 잊어버릴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정도까지 제 강의 일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네, 헌법 전문을 이렇게 처음 읽어보는데요. 읽어보니까 민주주의 정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이 제정이 되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신유교주의 면면이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물질만능주의가 수입되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즘이 많이 살아있는 사회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 제가 느꼈던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자체는 서양에서 시작돼서 한국에서 약간 수입이 되어서 좀 적용이 된 면이 많은 것 같아서 한국의 전통적인 그 사회상의 적용을 바로 시키기에는 제가 알기로 좀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어떻게 잘 해결해서 헌법 정신 살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이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답을 해보자면, 저는 우리 헌법이 그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어떤 에토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냉정히 따지면은 하나의 방식입니다. 정치를 해내는 방식이고,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로 옮기지만 영어로 하면 데모크라시이고, 거기에는 주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정치라고 옮겨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주의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걸 반성하지 않고 옮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그저 정치의 한 방식에 지나지 않았던 민주정치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요구될 수 있었느냐고 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자유의 논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서양 사람들이 요새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좀 가능하면 부각시켜 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서양의 역사로 보면 19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의 영적인 차원, 자유의 초월적인 차원을 다 소거해 버린 채로 19세기 후반부터 특별히 20세기에는 그런 차원 자체를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해 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문과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대체로 읽으실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만, 실제로 읽어보면 왜 이 정도의 글을 고전이라고 얘기하지라고 할 만큼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자유에 대한 설명을 다 소거하고도 충분히 디센트한 자유의 담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존 스튜어트 밀이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고전으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그 이전에 존 스튜어트 밀 자신이 이 자유의 영적인 차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양 사람들 자신도 그것을 이제 알고
자유의 영적 차원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는 출애굽의 자유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회가 다원화되니까 하나의 담론의 에티켓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하는 식의 그런 그 자유의 담론을 그런 방식의 자유론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 아예 그런 기억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자유 자체가 존 스튜어트 밀 이후로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그 영적인 차원을 아예 관련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0세기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한 자유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앵글로색슨들이 얘기하는 거죠. 시장을 중심으로 무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라고 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란 근본적으로 정치의 종속 변수이다. 적과 동지를 나누는 정치의 차원이 가장 최종 심급이고, 자유는 그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칼 슈미트적인 자유의 이해. 이 둘 사이에서 서양의 자유론이 20세기 내내 방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서양의 반쪽짜리 또는 쪼개진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막 써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대단히 공동체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념적으로는 마치 리버리테리안인 것처럼 굴면서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지식사회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차원을 더 심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이 잃어버린 자유의 영적 차원을 가르쳐주마 라고 달라붙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자유를 얘기한 것이고요. 민주주의는 이 자유로부터 동력을 얻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냥 민주 정치이던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다.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그 자체가 매우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매우 고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아무 근거 없는 초월적인 규정. 그 규정을 성큼 받아들이고 나면 그 타자를 나와 평등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정치적인 관계 짓기는 불가능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자유가, 이 영적인 자유가, 그 초월적인 데서 동력을 끊임없이 얻어오는 자유가, 자기가 광야에 나와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들고 난 뒤에 다시 그것이 제국이 되어서 어떤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무슨 혁명의 지도자로 대우하고 자꾸 이것저것 결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 쿠바를 떠나겠다 그렇게 갔던 사람 다 누군지 아시죠? 잘생긴 아르헨티나 청년 체 게바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도 체 게바라 한번 누군지 이름도 못 들어보는 사람들도 여기다 다 이렇게 그의 얼굴을 새겨가지고 체인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체의 삶에서도 드러나는 그 영적인 차원, 자유의 초월적인 차원, 그게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민주주의 그 자체는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북쪽에 3대째 이 세습 왕조를 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 앞에 자기에게 소개하는 이름이 뭔지 아시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는 이 자유의 영적 차원하고 그것이 결락이 될 때, 잘라져 버릴 때 이상한 방식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 인류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히틀러주의자들이 그 자신들의 국가를 왕국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오산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해가 어디서부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신 질문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심지어는 이 자유의 영적인 차원 이것도 프로테스탄트니까 당신이 프로테스탄트 또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이제 프로테스탄트 방송국에서 찍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보는 어디다가 올려놓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넘어설 수 있어야 프로테스탄트들의 자유가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 번역되고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면 두 가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프로테스탄트 아닌 다른 어떤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왔던 세계관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유교주의 등등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경희대학에 계신 김상준 교수님이 아주 앞장을 서고 계시고 그 전에 이제 안영조 교수님이나 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계시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죠. 한영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상당히 작업해 온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의 신유학, 그러니까 결국 주자의 신학이 되겠는데 그것 속에서 지금 마치 서양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에 해당하는 것 같은 어떤 근대성의 그 단초를 찾아보고 여전히 그것이 그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정치적 무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야심적으로 대단히 주목해봐야 할 만한 그런 지적인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이걸 아주 전면적인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자학원 이런 거 만드는 걸 언론에서 소개하는 식으로 그냥 단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일인들이 파우스트와 괴테를 내세워가지고 자신들의 19세기를 보존하려고 하듯이 지금 중화민족은 이 공주의 공주와 근대성을 연결시키는 나름의 방식으로 이걸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이 지향하는 근대성의 어떤 그 모더니티의 독특한 이해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유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일종의 역사적 우연,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이 텍스트 자체는 프로테스탄트가 이해하는 자유의 관점에서 훨씬 잘 이해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텍스트가 결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껴진 것인데 우리는 그 앞에 누구를 베꼈고 그 앞에 누구를 베꼈고 이렇게 장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로 말하면 거의 한 500년의 이르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생명력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요소인 이 공화적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무려 한 3000년 넘은 인류의 정치적인 지혜가 녹아있는 이 문서가 적어도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문서는 대단히 프로테스탄트적인 코노테이션을 가지고 쓰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윤학준 교수님 같은 분 어느 정도 책도 더 내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선생님 하시는 영역에 가서 얘기하면 제가 좀 많이 미칠 것 같고 언제야 이 텍스트를 말씀하시는 유교적 정치적 무의식의 관점에서 읽어보시고 저는 프로테스탄트의 자유의 관점에서 좀 읽어보고 그러면 결국 이 텍스트를 가지고 신유교주의를 주장하는 분들과 이 신프로테스탄티즘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21세기에 대단히 볼만한 세계관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요. 아마 그렇게 그 논쟁이 잘 진행만 된다면
여러분 다 보셨던 정도전과 정몽주 등등이 주도했던 이 주자 신학에 의한 나라 만들기의 그 시대적 논쟁 이래로 가장 볼만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김상준 교수님 비롯한 분들이 좀 많이 힘내시기를. 이게 원래 공부라는 건 논적이 있어야 피차 재미가 없는데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티즘은 첫째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별로 공부를 잘 안 할 거예요.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다들 좀 딴 얘기인데 예수 믿고 목사들이 왜 자꾸 목사님들이 되셔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아무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중에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 안에서 부여받기 때문에.